네,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공동 성명도 채택을 했는데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한미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확인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좀 정밀 점검이 필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분 연결하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송영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일단 좀 총평부터 네. 부탁드릴게요. 우리 입장에서 좀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상호 신뢰 기초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원론적인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들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 블링컨 장관이나 오스틴 장관이 아무튼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진 분들이고 폼페이오 장관에 비해서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거 폼페이오 장관은 안 그랬었습니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막 이랬어요. 좀 아무래도 강했죠. 그렇게 좀. 원래 트럼프 대통령을 대리한 분이니까 그 대통령을 따라가는 면이 있었죠. 아, 그 대통령이 그 장관이었나 보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 공동성명 전문을 쭉 읽어보면 거의 내용 대부분이 원론적인 언급인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네, 말씀해 주세요.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 해리스 정부라 그러죠. 그 대북 정책을 지금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블링컨 장관 말씀처럼 충분히 경청하는 자세를 가졌다. 이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바이든 정부의 핵심이 민주주의 인권 동맹 아닙니까? 큰 그렇죠. 단어가. 그렇죠. 그 세 추구하는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모두에 확인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것에 기초해서 논의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지금 네. 그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민주주의 인권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블링컨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오자마자 북한 인권 문제, 홍콩 인권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네. 결국은 이것이 어떤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미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충 이제 감잡게 하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논의 이제 첫 단계에서 언론 입장을 확인하고 실제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경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 인권을 개선해 가야 되는데 예. 강조점이 저희들은 기아선상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일반 주민들에 대한 식량이나 약품 공급, 인도적 지원을 통한 실질적 인권 개선을 병행해 가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강조점이 있다고 한다면 예. 여기는 대북 전단 이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어떤 표현의 자유나 어떤 자유권적 기본권에 많이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예. 행정권적 기본권이 더 절박한 거 아닙니까? 더 우선적인 면이 있는 거니까 예. 상호 그게 절충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북한 인권 문제를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바라보는 거예요? 관점의 문제. 그다음에 어떤 문제부터 풀어가야 하는 데인가라고 어떤 접근법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우리 정부가 블링컨 국무장관한테 충분히 그걸 설득을 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상호 그런 생각들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오늘 조간을 보니까 어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 그다음에 중국이라고 하는 게 전혀 등장을 안 한다. 이 점을 강조하던데 어떻게 읽으세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미 간의 대화를 모색했다고 블링컨 장관도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예. 북한에서 반응이 비록 없었지만 예. 그러한 대화를 모색하는 과정이 신중하게 들어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중국과의 관계는 바로 이제 알래스카로 가서 왕이 외교부 장관과 그 양재츠 국무위원을 만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아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좀 이 두 장관이 오기 전에 나왔던 보도가 미국이 2월에 북한 접촉을 계속 시도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시도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미국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의 목적이 뭐였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께서 상원의원 시절에 썼던 글들을 읽어보면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과 나는 북한과 직접 접촉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왔고
우리는 김정일이 핵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불가침 조약을 목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믿었다. 예. 이게 바이든이 직접 쓴 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북미 관계 개선에 일단은 그 가장 중요한 어떤 전환점으로 불가침 조약을 상정하고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어차피 어느 대통령이든 간에 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협정, 즉 불가침협정 체결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선후 관계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지. 예. 그리고 선후 관계에서 누가 먼저 핵 폐기해라 아니면 불가침 평화 보장을 해라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그 두 개가 같이 필요한 것은 공감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좀 북한이 좀 대화제에 좀 응하지 왜 또 북한은 내쳤대요? 아무래도 불신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작년 11월에 커트 캠벨 지금 아시아 짜르라고 담당이 돼 있죠. 이분과 저 친분이 있어 이제 쭉 이야기를 했을 때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바이든 행정부에 기대를 할 수 있도록 긍정적 사인을 보낼 필요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대북 여행 금지를 폐지하고 그래서 미국의 NGO라든지 학술, 대학 같은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미국인의 여행 금지를 풀어주면 인도적 지원이 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제안한 바 있고 커트 캠벨도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어제 채택한 공동성명 내용에 보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라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거하고 좀 약간 좀 충돌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 안에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의안 목적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핵 개발에 대한 규제를 말한 것이지 일반 2,400만 북한 그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 입장이 결의안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외 조치, 즉 그 제재의 예외 조치를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확대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북미 관계 개선에 있어서 일단 모멘텀을 바이든 행정부가 좀 먼저 제공을 하면 어떻겠냐.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방안은 북한 그 여행 금지 조치를 좀 일부라도 푸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야 북한의 그 미국과의 NGO 단체들 간의 간접적 교류를 통해 서로 의사들이 확인될 수가 있고 또 북미 간 이산 가족 상봉 움직임이 지금 미국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우리 한국인들, 북에 가족을 둔 분들 간의 그 상봉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민간 차원의 교류, 바이든 대통령이 공부했던 시라큐스 대학도 김책 공대와 학술적 교류 활동들이 추진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이런 것들을 허용해 줌으로써 북미 간의 어떤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얼마 전에 보도 나왔던 거니까 대북 뭐 타미플루 지원 같은 경우도 유엔 사령관이 막았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좀 그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관철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때는 타밀플루는 제재 대상이 아닌데 그 타밀플루를 싣고 갈 트럭이 제재 대상이라 그래서 못 가는 참 그거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러게 사실 그런 것들은 사실 뭐 달구지라도 끌고 가자 이렇게 제가 적극적 사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그러니까 이 두 장관이 방한한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좀 진행이 됐을 거라고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 네, 뭐 정의용 장관님 말씀으로는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충분한 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저 서욱 장관, 정의용 장관 두 분과 다 좀 통화를 해봤는데, 그 블링컨 장관이나 오스틴 장관이 다 아주
신사적인 분들이고 겸허하게 이렇게 경청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더라. 네. 서로 간에 좀 신뢰, 친밀감을 쌓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두 장관님들 이게 2+2 과정에서요. 그러니까 이번 그 2+2 회담의 시점이 미국이 대북 정책 재검토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회담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그 2+2 회담이 대북 정책 재검토 내용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가 또 가장 실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바이든 정부는 동맹을 중시한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네. 일방적으로 정책을 정해서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 예. 그걸 가지고 중국을 만나는 순서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한국, 일본, 한국, 중국. 근데 이제 한미일 상호 협력을 되게 강조하는 것이 바이든 정부나 블링컨 장관의 입장인데 네. 그 걸림돌이라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 블링컨 장관도 위안부 문제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성착취와 인권 침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의 기본 입장이 여성 인식 매매는 끔찍한 인권 침해라고 했기 때문에 예. 낸지어 교수 발언이나 우리 국내의 이영훈 네네. 유석춘 같은 그런 식의 발언은 미 국무부에서도 인정될 수 없는 발언임을 확인했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또 하나의 관심사가 미중 관계가 이제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의 문제고, 그 이제 중간에 끼어있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인데, 일단 지금 그러니까 이 쿼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진짜로 그 두 장관이 와서 쿼드 얘기는 일체 꺼내지 않은 게 맞습니까? 네, 제가 두 장관님한테 확인해 보고 예. 그런 결과 그런 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입 밖에도 안 꺼낸 게 맞다. 네네. 근데 계속 지금 나오는 보도는 미국이 계속 우리 정부를 압박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계속 나오던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일부 보수 언론들이 알아서 미국의 심정을 독심술을 가지고 막 미리 읽어내서 쓰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네. 대한민국 입장, 대한민국 대통령도 좀 배려하는 글을 써야 되는 게 대한민국 언론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 싶은데 너무 그것은 미리 호들갑을 떠는 것이다. 전혀 쿼드 참여를 요청하거나 그런 사실도 없는데 네. 마치 요청하면 우리가 거절해서 미국한테 줄 서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무역 제1파트너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될 입장이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신뢰를 기초로 우리가 대외 정책을 펴가지만 우리의 특수성에 대한 양해, 이것도 해주는 것이 또 동맹에 대한 어떤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어제 회담 끝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쿼드 이슈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것은 이제 우리의 남방정책, 신남방정책과 상호 속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쿼드 자체의 참여 여부를 가지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전시작 조건 환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전환 문제. 네. 관련해서 그 공동성명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키워드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아직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솔직히 저는 그 합의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움과 실망이 있습니다. 예.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작권 회수지 무슨 전환이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국가 주권의 핵심이 전시작전 통제권, 군 통수권이 핵심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군에 대한 통수권을 가져야 그게 온전한 주권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러 가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인데 예. 이 전시작전권은 당연히 회수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전에는 2012년과 15년으로 기한이 정해졌던 거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연기하더니 시기를 조건으로 바꿔버렸는데 그 조건이라는 게 사실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해서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그 조건이 성숙됐다고 충족됐다는 사실을 미국이 판단한다면 미국이 판단 안 하면 조건이 성숙 안 됐다 그래서 끝까지 영구히 작전권을 회수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작전 전환의 세 가지 요건이 첫 번째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두 번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구비. 세 번째는 더 추상적입니다.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안보 환경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임기 내에 전시작전권 회수였는데 네. 그게 사실상 어려워졌다면 예. 조건을 기한으로라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 일단 타결은 됐는데 이제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네. 지금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이 협정 내용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다음에 비준은 그대로 가는 건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일단 긍정적인 요소는 항상 협상이 이제 교착됐을 때 우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을 무급 휴가를 준다고 볼모를 잡았는데 네. 이것이 제도 개선이 됐습니다. 즉 협정이 공백시라도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네. 발전된 것이다. 그 인건비 배정 비율을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한 것도 잘한 것입니다. 네. 2020년 분담금을 동결시킨 것도 잘한 것인데 이제 왜 이 매년 증액분을 물가 상승률로 하지 않고 국방비 증가율로 했느냐. 그런데 지금 같은 이 경기에서 물가 상승률이 미미하거든요. 0.5%인가 그랬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측에서는 수용을 안 했던 건데 이게 아무튼 좀 걸린 면이 있고요. 예. 국회에서 살펴볼 문제는 예. 그동안 주한미군에 대해 비용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투명성 점검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무슨 이 현금이 막 남아 쌓여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예. 예.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영유해 장비 정비비 지원 문제가 있는데 예. 사실 F-15를 비롯한 가네다 일본 공항에서 출격하는 미군 비행기 창 정비 비용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주고 있었거든요. 그걸 좀 줄여가야 된다라고 제가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비용, 그러니까 그 분담금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도 우리가 체크를 한 몫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